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00일이 지나서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76일 동안 농성하던 유가족들도 천막을 치웠고 세월호 실종자 수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느낀 심정은 청와대의 무심함과 이웃과 국민의 정이란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발 소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한중 FTA는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서명은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불과 1년 만에 벽에 부딪히면서 박근혜표 복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북관계는 갈수록 꼬이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대외 관계에서는 왕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원 외교내 4대강 사업인에 해서 날린 돈이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 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선거구제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초대 손님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저도 이거 읽다 보니까 상당히 기네요. 워낙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일단은 어제 발표가 됐죠. 한중 FTA.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사실상 타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에 타결되는 거 많이 봤었는데 대통령끼리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타결되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서명이 타결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명이라는 건 협정 내용을 확정지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 서명은 협정 문안을 최종적으로 완결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가서명 할 거라고 했는데 화면 보니까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는 뒤에 양국 정상이 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타결이 아닌 것이고요. 쟁점이 많아서 밤새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중 FTA의 쟁점을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밀어붙여서 타결할 수 없죠. 그런 점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센 협약입니다. 센 수준의 FTA니까 신중했어야 되고, 한중 FTA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인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실수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마늘 파동처럼 이제 심각한 파동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건데 원래 한미 FTA 하면서 홍역을 치르면서 통상 절차법이라는 걸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 보고는 하기는 하나요? 중요한 쟁점을 단계별로 보고하기는 돼 있는데, 이 통상절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냥 한두 쪽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얘기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어안을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동차라든지 또 공산품 중에 일부는 또 중국 쪽을 위해서 또 제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가장 지금 우려한다고 할까요? 한중 FTA가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글쎄 이제 우선 내용을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지금 공개된 쌀이나 농산물 민간 품목들 제외했다. 그럼 그건 대단한 성과가 아니고 원래 한중 FTA나 한 아세안 쪽에 FTA는 낮은 수준의 FTA입니다. 각자가 절대 안 된다는 건 제껴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그런 패권적인 그런 FTA하고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15,000개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교역 규모로 볼 때 30%. 그러니까 이제 614개 품목을 양어 제외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30%를 제외해도 70%가 자유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흔한 말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결과를 보고 본문 말고, 그렇죠. 실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단서 조항이나 부칙 조항이나 이런 걸 봐야 실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연말쯤 가서 가서명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나오기는 하겠네요. 지금 이제 국회 보고해라. 그리고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과도 FTA가 됐고, EU,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도 됐고, 사실상 우리 최대 교역국 중에 이제 일본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일 FTA가 늦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일반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일 FTA가 그동안에 추진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어요. 2004, 5년 정도 중단됐는데,
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특히 예. 우리하고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예.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지금 한일 그 정부 간의 사이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낮은 수준의 한중일 FTA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3국 간의 예. FTA가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일이 아니고 한중일 FTA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TPP라고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정부가 참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거기에 일부로서 뭐 TPP 일부로서 이제 한일 FTA 내용이 담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아주 센 협정이 될 건데요. 지금 그 부분도 아직 지금 뭐 TPP 가입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부가 서둘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호주, 한 캐나다 서둘러서 사인하고 지금 뉴질랜드하고도 협상이 진행 중인 게 지금 다 TPP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일 FTA 문제는 한중일 낮은 FTA 체결을 그리고 TPP에 가입이 되면 아마 그 안에서 뭐 내용적으로 담기는 방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한중 FTA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요. 개헌 문제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상 저는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상하이에서, 그 개헌 관련된 발언을 한 걸 시작으로, 이미 개헌의 논의의 물꼬는 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 지금 계속 반대하잖아요. 어찌됐든.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뭐 개헌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헌재 판결 이후에는 개헌 헌재 판결 이전까지는 뭐 청와대에서 좀 막아서도 이게 뭐 못 말릴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거구 블랙홀로 됐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3-3-5씩 모여가지고 이제 지역구 어떻게 서로 나눌 거냐 이 얘기에 지금 이미 빠져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민주화 이후에 총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에는 항상 개헌이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개헌론 정치만 있었지 실제 개헌으로 가는 책임 있는 개헌 정치는 사실상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90년 3당 합당 시절에 이제 내각제 개헌 밀실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당이 합당돼 가지고 개헌선 가까운 70%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의 개헌론이 그러니까 지금 개헌론이가 철마다 찾아오는 이른바 개헌론 정치가 아니고 실제 개헌 정치로 연결이 되려면 우선 책임 있는 논의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각 정당의 지도자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뭐 그 논의는 존중합니다만은 책임 있게 공론화되기는 어렵고 각 정당이 개헌안을 확정하고 그 프로세스까지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지금의 개헌 논의가 개헌 정치로 책임 있게 이어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뭐 이게 개헌 논의 대체로 보면 이제 대선 주자를 낼 수 없는 정치 세력이나 의제를 주도하기 어려운 약한 세력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두 경우 다 말하자면 어떤 전국 돌파용 이거나 이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개헌을 빙자한 정계 개편론이나 아니면 국면 전환용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판을 흔들어서 이제 기회를 갖고자 하는 정치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개헌을 실제 논의하려면 책임 있게
이게 개헌이라는 게 정치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의 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논의의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각 정당이 책임 있는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단계 이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못 가고 지금 청와대에서 가로막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4년 중임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쪽은 내각제 요소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건데 이게 서로 대립적인 내용이 하나의 개헌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개헌 논의는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개헌 정치로 책임 있게 이행될 것인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끝난다고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또 지연이 돼서 정기국회가 좀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12월 또 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김무성 대표도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미 야당에서도 지금 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다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이제 원칙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의 권력 나눠먹기식의 접근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돼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합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또 사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전제 속에서 개헌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게 되려면은 대체로 지금 개헌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 문제, 소모적인 대결 정치 문제, 또 연합 정치의 필요성, 타협의 정치 필요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양당 정당 체제 하에서는 이런 타협의 정치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 이전에 저는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기왕에 지금 헌재 판결로 전면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왕에 개헌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그리고 타협의 정치를 하자고 말씀하신 만큼 지금이 선거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다. 이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저는 더 개헌론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헌재 판결로 선거구제 획정은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렇죠. 그다음에 개헌 논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가로막으면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빨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 먼저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개헌 논의도 이어가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어쨌든 개헌 문제가 책임 있게 한철 장사, 정치 장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책임 있는 그 각 당의 개헌론에 대한 태세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헌론과 이 선거구 제도의 개편 문제, 사실 이건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상하이에서도 그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이 분권형 개헌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권형 개헌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치 문제는 이게 의원내각제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선거구제를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면, 결국은 이제 내치를 하는 총리는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 아직 지역
이런 지역 정당 구도하에서는 아무래도 영남 쪽이 훨씬 높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바꿔야 된다는 건,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건 그 새누리당도 좀 김무성 대표도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에게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느냐 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원 집정부제의 권력 구조를 통해서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의회로 넘겨서 하려면 지금 정당 체제 갖고는 안 되니까 사실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양당 구조를 넘어서는 다운화된 정당 체제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생각, 그 의지가 어느 만큼 있느냐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석패율제 같은 경우 오히려 사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 후보가 동시에 비례 후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라는 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대표성은 그동안에 강하게 주요 이슈가 돼왔지만은 계층별 대표성이라든지 뭐 세대별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층별 세대별 분야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제를 획기적으로 더 보완해야 지금 승자 독식 구조와 또 반 이상 가까이 되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석패율제는 비례대표제를 지역 대표성까지 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은 지금 선거구제 획정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은 단순 계산하면은 한 14석 정도 늘어야 됩니다. 의석수가. 근데 이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불신을 하니까 지금 있는 비례대표제를 떼서 지역구로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정말 국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권력 분점,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 되는 개헌을 말씀하신다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선거법을 바꿔서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별로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이원 집정부제는 정말 그 권력을 가진 기득권 정치 세력의 권력 나눠먹기, 특히 여권의 친박과 비박의 권력 나눠먹기의 구상 이상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저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뭐 개헌 논의 자체도 거의 뭐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의 진정성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원 집정부제 하면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정처럼 혹시 그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건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오히려 이 논의를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당 체제도 바꾸고 또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권력 구조만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여권 내에 권력 분점을 통한 장기 집권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전에는 보면은 이 대통령,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전에 그랬듯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그전에 정치권에서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친박 쪽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얘기는 별로 안 물론 나오죠. 친박 쪽에서는 안 하죠.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라든지 소위 이제 비박들,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에서도 과거에는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많았었는데 요즘 또
이 분권형에 대해서 문희상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 무슨 기류 변화가 있었나요? 기류 변화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예. 지금 그 소모적인 대결 정치, 예. 그 다음에 뭐 맨날 민생 이야기 하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이 기득권 편향 정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하겠다. 예. 실제로 지역구에 다녀보면 아마 민심의 절벽을 느끼는 게 저만은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혁신이다, 개헌이다 이렇게 지금 제기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개헌 논의의 명단을 올린 의원님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개중에는 깊이 있게 자기 소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지금 정치 불신이 심하니까 뭔가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한 생각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개헌론 이야기 나오는 게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인 대통령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양당 간의 뭐 극심한 대결의 문제, 소모적인 정쟁, 뭐 이런 것들을 없애보자라고 해서 뭐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분권형으로 간다든지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문제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어떤 제왕성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뭐 검찰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감사원장 임명을 하죠. 뭐 공영방송 뭐 사장들도 다 임명을 하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모든 권력 기관장들을 다 혼자서 임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왕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분권형으로 간다고 해도 총리가 그런 권력기관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독점을 한다라면 뭐 그때 가면 제왕적 총리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과연 그런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과연 제도 탓이냐? 그건 아니다. 정치를 잘못한 탓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제도를 통해서 내용을 바꾸는 수도 있고 내용 정치를 잘 해가면서 제도를 맞춰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개헌론이든 정치개혁 아마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금 복지, 뭐 민생, 뭐 이런 얘기들 여야를 불문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 넘었어요. 그 중에 그 3분의 1은 또 시간제 노동자들이고 월급장이 1,900만 중에 절반이 월급 2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그 지금 핵심은 여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때마다 뭐 개혁한다고 공천혁명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치개혁을 물갈이로 대체하면서 심지어는 17대 때는 64%란 물갈이를 했거든요. 세계에서 의원 교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아니 잘하는 사람은 5번이고 10번이고 시키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갈아야 되는데 그걸로 다 대체 교체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아무리 교체율이 높아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인생은 더 각박해지고 골목시장은 냉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이 지금 현재의 양당 제도가 그런 사회적 갈등,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양당이 이것을 숨기고 마치 제도 제왕적 권력 때문에 그렇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당이 대립은 격렬한데 격렬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 저녁에 또 느닷없이 가서 도장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렬한 대립의 내용은 매우 빈약한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무리 무슨 뭐 오픈 프라이머리다 뭐다 하고 또 권력 구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강력한 정당의 부재. 그러니까 그런 정당은 지금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 체제를 이제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진짜 기업, 대기업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 대변하는 데 하고 600만 비정규직 대변하는 데가 확실하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런 갈등
대변하는 구조가 돼야 이게 한국 정치가 서로 타협을 하더라도 그렇죠. 갈등을 좁히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선거법부터 바꿔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선거법 문제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엉뚱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도 한편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도 또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헌재에서 그 유연 결정받은 60 몇 군데죠. 네, 64군데. 예, 그곳만 좀 이렇게 뜯어 고쳐서 이제 적당히 맞추는 정도로 그 미봉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또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김문수 지금 새누리당 당내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그냥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주장을 따르자면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하면은 중선거구제도 2인도 있고 3인도 있고 4인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내에서 여야가 나눠 먹기식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니까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건데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정당에 비례한 비례 의석수를 결합한 제도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자 독식 제도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이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까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10% 지지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30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정당이 10%. 근데 1대1로 가서 붙으면은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석밖에 못 얻었다 하면 비례 의석으로 25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정당의 지지 의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승자 독식으로 가더라도 그 나머지 사표되질 않고 이걸 가지고 정당 지지를 계산해서 표를 해주니까 공정하게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소선거구제 해서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표는 다 사표가 돼버린다는 거죠. 다 사표가 되죠.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양원제로 해서 그걸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 대표성도 보완하고 또 다른 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처럼 단지 그냥 붙어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는 나머지는 다 사표되는 이런 제도는 이번에 이제 선거구가 10만, 30만 이렇게 3대1까지 벌어지는 거는 평등권의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가 판결을 했는데 그 정신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절반 가까이를 완전히 사표로 만드는 지금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죠. 이거는 국민의 평등권을 더 크게 침해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에 비추면 지금 이번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여당에서 어찌됐든 그 최소한으로 64곳 그곳만 조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변화는 있지 않나요? 물론 야당에서 받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내년까지 선거 제도를 이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뭔가 지금 확실히 변화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입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도 있고 최선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야말로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고 또 이게 까다롭고 또 암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 TV에서 전면에 좀 나서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선거제도야말로 여야가 이게 100%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요한데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2대1로 해야 된다. 또 결선투표제 다 이제 주장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야당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더 당으로 움츠려드는 그런 게 커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 야당이 스스로 이제 양당 체제를 허무는 그런 정치 개혁에 나서는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혁신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문호동 무임금 이야기하고
또 출판 기념회 뭐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기득권 중에 기득권은 이 양당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당 체제가 이 양당 현재의 지금 단순 다수 대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세력이라도 제3세력으로는 제1당, 제2당이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암만 못해도 2등은 하는 겁니다. 제1야당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론이 뭐 10%로 내려가도 걱정 안 합니다. 의원님들. 왜냐하면 선거 때 가면 새누리당 싫은 사람 우리 찍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정 경쟁 질서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정치야말로 정말 이 독과점 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이제는 도입해야 돼요. 난 그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이야기하면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을 위해서 그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도 다른 선택지가 많은 사람인데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공정 경쟁 질서가 만들어지면은 정의당 말고도 제3의 여러 그 시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국민들 속에서 새롭게 검증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 내 거는 놔두고 나머지 거 뭐 개혁할 거 있나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는 한국 정치 개혁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선거법 이거 위헌 결정 받은 게 그 정의당에서 제가 이제 정개특위위원장 하면서 올 그 1월 달에 뭐 작년에도 이제 선거법 바꾸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양당 제도가 투표자 유권자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그 구조가 아니고 투표 민심을 왜곡해서 반영한 구조거든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거대 정당들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원들 편차가 큰 선거구 인구 편차가 큰 지역에 사는 당원들 6명을 청구권자로 해서 심판을 그러니까 소원을 한 거죠. 네, 헌법 소원을 낸 거죠. 제가 최근에 그 헌법 소원을 하나 더 냈으면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지금 무슨 뭐 한국판 애국법을 만든다라고 얘기도 들리고 검찰이 무차별 감청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최근에 왜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데 검찰이 또 다 감청영장 받아가지고 들여다보고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소위 뭐 사이버 망명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범죄를 수사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 우리 통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듯이 거의 생필품이잖아요. 전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위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지고 이건 헌법 소원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청 제도는 원래 취지는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살인 강도 같은 이런 그런 그 중대 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감청을 하는 건데 이게 제도 자체도 물론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그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남용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문제 아니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 너무 쉽게 내준다든지, 쉽게 영장을 발부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크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일부 그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실 다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제 말씀은 이제 제도 자체를 보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감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좋을지. 그건 어떻게든지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지금 무조건 너무 감청 범위가 넓어요. 저도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MBC 노조 파업 6개월 했다라고 해서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재판할 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쫙 제 전화 통화 내역서를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면서 검사가 법정에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엄청나게 남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밝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하여튼 지금 정확히 범죄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밝히겠다라고 해서 하여튼 누가 이걸 빼서 이용마에게 전달을 했느냐. 이제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제 전화통화 내역이라든지 이걸 다 주셨더라고요. 불법 감청이나 또 지금 최근에 제가 롯데자이언트의 CCTV나 네. 이렇게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의 비밀, 영역을 마구 해쳐대는 것은 그건 이제 반헌법적인 행위죠. 그런 점들을 이제 만연해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민간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롯데자이언츠도 많이 망설이다가 사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도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박근혜 정부는 소위 이제 프레자일, 지극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동시에 야당 또한 만만치 않다. 야당도 인쉔불 해가지고요. 하여튼 야당도 난리다라는 지적을 했던데 그래서 요즘 현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 야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영국의 주관직까지도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얘기는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정당 체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 물론 박근혜 오히려 여당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30%대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프라자일 같은 지극히 취약하다는데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흔들림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기반이기도 하지만 상당 정도는 냉전적인 이데올로기, 견고한 이데올로기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 정책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을 몇 개의 정당에 나눠서 대변하는 것이 현대의 정당 체제인데 지금 이 당 저 당 다 국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당들은 말하자면 지지 기반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평초 정당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양당 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 양당 독과점 체제는 아무리 못해도 2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길 것이냐, 실력을 키워서 이길 것이냐 이게 아니라 상대방 실수를 많이 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대방이 더 잘못하면 내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실력을 키우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보다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적인 공존 정당 체제가 지금 양당 체제다.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발을 유도해서 이제 국민들의 역풍을 이제 불러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치 기술로 우리나라는 정착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어떤 양당 체제가 갖는 한계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너무 못하니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정의당이라든지 이쪽 진보 정당 계열.
그 예전부터 보면 지지율이 그 새정치연합 계열 정당들, 그 민주당이죠, 과거 민주당류와 이쪽 진보정당류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지율이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올라갈 때는 이 진보정당류도 함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2004년 총선 아닙니까? 그때 그 열린우리당이 당시 과반을 얻을 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그때 10석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2008년 총선 같은 데 가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때 이쪽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도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조금 만회를 하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죠. 만회를 하니까 역시 이쪽에서도 통합진보당이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보정당의 그 지지율 등락이 함께 간다는 건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18대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제 저희가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암만 떠들어봐야 뭐 정치가 뭐 바꿔줄 거 없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사표시를 안 하거나 또는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야당 쪽이 제1야당도 내려가지만 특히 진보정당은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저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기는 더 어렵다 해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간이 좀 열리고 뭔가 움직이면 변화가 가능하겠다 하면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혁과 진보를 크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순 다수 대표제, 승자 독식 구조하고도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되겠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다 인정하는데 근데 그 당 갖고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상승하더라도 선거 때 되면은 제1야당으로 싹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치의 역할을 그 가능성, 정치에 대한 희망을 넓혀내는데 그 큰 틀에서 그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같은 걸 도입해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제1당으로 표를 옮겨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선거제도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그 정책에 대해서 최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보육하고 무상급식 열심히 지금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후한무치한 발상인데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고. 무상 보육은 법에 의거한 거니까 그거 먼저 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까 교육감 공약 비켜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고 하나는 작은 아이 거고 하나는 큰 아이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과정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무상급식을 제기하고 여당이 무상보육을 누리과정을 제기했는데 여야가 각각 좋은 교육복지안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야당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아주 후한무치한 적반하장이잖아요. 내 공약 안 지키면서, 말하자면 남의 공약을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급식은 선거 때마다 교육감이나 도지사들이 공약을 내걸어서 합의를 거쳐서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한 30%만 하고 완전히 100% 하는 데도 있고 70%만 하는 데도 있고 그는 국민들이 이 합의 수준만큼 집행하는 아주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예요, 이게. 근데 느닷없이 지금 보육 문제를 거기에 충돌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이게 이제 근원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허황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음부터 사기 공약 사기가 내재된 그런 그 입장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올해 2조 정도면 되는데 누리과정이 그런데 뭐 정부가 370조나 다루면서 2조 못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싸움을 붙이냐 그 뭐 정책 배경이 있지 않냐 지금 교육감들이 다수가 소위 이제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한편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한 또 근거도 없어요.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제발 이제 누리과정과 그 무상급식은 형제지간이니까 서로 이간질 그만하고 이제 야당에게 복지 증세 방안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 특위 구성하자고 각 당이 다 얘기했는데 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위를 아니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 문제. 복지를 이제 어디까지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공론화해야 된다. 그건 뭐 이미 저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뭐 진작부터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다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정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뭐 제안을 열심히 해요. 근데 정당 대표연설에서 제안된 것만 다 제안이 일치돼 있는데 그 일치된 것만 집행을 해도 벌써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을 텐데 서로 제안만 하고 똑같은 제안인데도 실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부자 감세, 소위 대기업 법인세 감세라든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만 원위치 시켜도 지금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2조 원 정도. 제가 이제 2조 원이 뭡니까? 제가 제기를 했어요. 지금 기초복지가 너무 늘어서 지금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새누리당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기초복지라는 게 이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 드리는 거. 10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리과정 6조. 그 다음에 무상급식 10조. 이렇게 하면은 기껏해봐야 26조입니다. 26조인데, 한 해. 그렇죠, 한 해. 근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 때 부자 감세한 게, 그동안에 4년 누적하면 100조 되죠. 그 다음에 4대강에 쏟아부은 게 얼마입니까? 23조 되고, 그 매년 지금 관리하는 데만 6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자원외교에서 가서 탕진한 게, 일단 공기업만 한정해도 5, 6조 정도 들어갔는데, 8%밖에 회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민간까지 합치면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방산비리.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무모하게 추진해서 정책 실패로 탕진한 돈을 따지면은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당한테 지금 핏대 세울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요, 지금 이 소위 이제 사자방 비리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 국정 운영의 이제 철학의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찌됐든 이윤을 벌겠다고 자원외교도 하고, 엉뚱한 4대강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어떤 복지 정책을 폈느냐라고 보면은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별로.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은 거기서 다 저질러 놓고 돈도 거기서 다 탕진해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국민들에게 몰아붙이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 혁신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대표적인 대상이 이제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공기업 부실 때문에 이제 인원 구조 조정하고 공기업 근로조건 조정하겠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가스공사나 또 광물자원공사나 또 이런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가 다 뭐 때문에 거덜났냐? 이런 정책 실패 때문에 거덜났잖아요. 그럼 정책 실패 때문에 거덜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겠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라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새누리당 정권에서 저지른 일은 다 지금 덮어두고 그 공기업 노동자들한테만 거의 삿대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저는 개혁은 좌초될 수밖에 없고 사회 갈등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꼭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 뭐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예산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러면 내 공약 지키기 위해서 네 공약은 제껴놓고 일단 내 거부터 지켜라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야당에게 깔끔하게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내놓고 증세를 한다든지 새로운 복지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자 감사를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이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이제 그런 방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뭐 스웨덴식 복지국가든 어떤 새로운 모델들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 땜질만 하다가 뭐 결국 많은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집도 세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연금 개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이제 그 뭡니까 지하 경제 양성화해서 뭐 하겠다고도 했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낸 복지 공약의 원조는 사실은 저희 진보정당에서 기초했던 내용들인데, 뭐 이것을 지적 소유권 로열티 지불하지 않고 정책 다 가져간 거는 정책은 뭐 널리 확대될수록 국민들에게 이로운 거니까 저는 좋은데 문제는 전부 뭐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오염만 시켜놓고 지금 다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는 최경환 장관이 뭐 소득주도 경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최저임금도 올리겠다 이야기하고 뭐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만 쳐놓고 실제로는 이제 다 말하자면 유린한 겁니다.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그래서 국민들한테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다 하는 처럼 하고 실제로 뒤로는 과거 성장주의 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고 나가는 경제 정책은 줄푸세 정책이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 복지 몽땅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면 또 이걸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서 뭐 소위 좌파 정당들이 열심히 복지국가 만들자고 막 하는데 저거 다 결과적으로 사기 아니냐. 박근혜 정부에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김무성 대표께서 대표 연설 하시면서 고통분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지난 20년 동안 기업들은 지금 사내유보금이 750조입니다. 예. 29배 늘었어요. 근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로입니다. 예. 인상률이. 그다음에 임시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럼 누구의 고통을 누가 분담한다는 거지 분명히 말해달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